네, 안녕하세요. 이번 키움 첫 번째 학술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최현수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 나오듯이 TDA 위상으로 바라보는 데이터라는 건데 일단 이 위상이라는 말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네,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발표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이게 여러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걸 저도 단순화해서 이해하고 있고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는 만큼 의문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발표할 때 질문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네,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론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인 통계 기법에서는 분석을 하지 못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X, Y의 평균, 그리고 X, Y의 표준 편차이, 그리고 상관계수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2차원이 있다고, 2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네, 이런 GIF를 봤을 때 다 똑같죠? 평균, 상관계수, 표준 편차 다 똑같은데 정작 분포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전통적인 통계 방법은 이런 차이를 그냥 반영을 거의 하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의 분포나 형태 그런 걸 좀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거는 우린 직관적으로 원이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좀 수학적으로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그냥 이 머리에서 아 이거 원이다 하는 그런 거로는 안 되니까 이 통계학자들이 뭐에 주목했냐? 이 토폴로지, 위상수학이라는 걸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정도가 선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PDA, 그러니까 이게 토폴로지컬 데이터 아날라이시스의 준말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위상수학에 대해 진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인터넷에서 돌아다녀서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겠죠? 빨대 구멍이 한 개냐 두 개냐 하는 건데 한 개라 하는 쪽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구멍이 이어져 있으니까 한 개라고 하고 두 개라 하는 쪽은 위아래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한 개일 수 있냐라는 주장인데 일단 결과적으로 답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한 개가 맞아요. 위상 수학이 적용이 되는데 적절하게 변형해서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건 이제 같은 위상 동형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써서 좀 얘기를 합니다. 빨대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해보면 도넛 같은 모양이 되는데 도넛의 구멍이 두 개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구멍이 한 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이 GIF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듯 싶습니다. 여기 도넛이랑 커피잔이 있는데 뭐 막 찍거나 구멍 뚫거나 하는 거 없이 자유롭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면 커피잔은 또 빨대랑 같아진다. 같은 느낌이고요. 이거를 조금만 더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위상수학에서 방금 얘기한 그 적절한 배령을 1대1 대응인 연속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호모모르피즘, 위상동형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거쳐서 A를 B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함수도 있어서 B에서 A로 오는 것도 된다. 그러면 이 A랑 B는 위상동형이다라는 건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처럼 빨대를 그냥 줄이고 늘리는 거 하는 것 정도는 연속함수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죠. 네, 이것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PDA의 근간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죠. 이런 2차원 데이터는 범위잖아요, 저. 포인트 클라우드인데. 근데 방금 얘기한 건 이런 연속적인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 적용하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연속적인 도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수학자들이 고민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걸 좀 더 설명할게요. 네, 심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예, 이 정의는 사실상 무시하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제로 심플렉스는 점이고 원 심플렉스는 선, 그리고 세컨 심플렉스는 삼각형, 그리고 썰 심플렉스는 삼사면체다. 이게 직관적으로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그리고 뭐 삼각형은 2차원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심플렉스라는 친구들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도형처럼 바꾸는데 좀 기반이 되어 줄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벽돌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이걸 갖고서 집을 짓는 거죠. 이 심플렉스를 갖고 심플리셜 컴플렉스라는 걸 만들어요. 예, 이 심플리셜 컴플렉스가 뭐 아래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심플렉스들이 뭐 이렇게 여기 삼각형 하나 있는데 갑자기 변이 이어붙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 갑자기 삼각형이 하나 더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긋나게 붙지 않고 꼭지점이나 모서리도 정확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어떤 깔끔한 조립 조건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심플렉스를 가지고 이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생성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애초에 컴퓨터로 계산하는 걸 전제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큐비셜 컴플렉스, 알파 컴플렉스, 비에토리스 립스 컴플렉스, 체일 컴플렉스 등등이 있는데 보통 가장 자주 사용되는 비에토리스 립스 컴플렉스 이건 줄여서 립스 컴플렉스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체일 컴플렉스라는 걸로 좀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이게 비에토리스 립스 컴플렉스의 조건이거든요. 심플렉스 내부의 점들 거리가 이 엡실론 이하다. 이 엡실론은 우리가 그냥 의미로 조정해주는 어떤 스케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예,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원의 반지름이 엡실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둘이 만났을 때 점이 이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만났을 때 다시 선이 생기고, 얘네들이 다 만났을 때 다시 이렇게 안이 채워지고 또 선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지금은 2차원이라서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 원처럼 보이지만 보다 높은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없으면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렇게 만들 때 이 친구들이, 이 안에 친구들의 거리가 이 에필론 이하라면은 이렇게 선이 생기고 면이 생기고 하는 그런 연산을 통해서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럼 체육 컴플렉스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원을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점 주변으로. 근데 점 주변으로 원을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 방금 비에토리스 립스 컴플렉스는 거리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세 개의 점들 주변에 생긴 이 원들이 무조건 교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교집합이 없어도 이어질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가 체육 컴플렉스가 좀 더 강한 조건이라는 건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죠. 얘네가 겹치면 그 안에 점들의 거리가 무조건 이 에필론 이하라는 걸 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방금 얘네들이 좀 장단이 있는데 일단 체육 컴플렉스가 립스 컴플렉스보다 더 정확해요. 이거는 이제 체육 넓브 정리라는 거에서 뒷받침되는데 얘 저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이 체육 컴플렉스는 우리가 봤던 이 원 데이터의 그 위상 구멍의 개수 등이 동일하다. 원 데이터에서 만든 체육 컴플렉스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만든 체육 컴플렉스가 갖고 있는 위상적인 그런 정보가 동일하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면 체육 컴플렉스가 무조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훨씬 더 계산량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은 립스 컴플렉스를 사용합니다. 립스 컴플렉스도 충분히 정확하기 때문인데 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점들을 도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았죠. 립스 컴플렉스는 체육 컴플렉스는 뭐가 됐든 일단 알고리즘을 짜서 생성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원들을 만들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 파라미터인 이필론이 필요하잖아요. 이 주변에 원을 구성을 해주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 반지름을 몇으로 정해야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너무 작으면 아무 구조도 안 보이는데 또 너무 크면은 그냥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뭉쳐버리잖아요, 하나로. 그래서 이 어떤 방법이 선택이 됐느냐. 하나의 이필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필론을 0부터 키워가면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자. 이렇게 영상처럼 만들어서 보자라고 제안된 게 필트레이션입니다. 그냥 이 GIF 자체가 필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심플리셜 컴플렉스가 커버하는 점들의 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보다 큰 컴플렉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필트레이션은 심플리셜 컴플렉스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이 부분 집합 관계를 좀 순서대로 표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처음 처음 생성되는 그냥 점이 K0고 이거 엡실론을 좀 더 키워서 선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K1이 되는 거고 점점 커질 때마다 K2, K3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일단 완전한 컴플렉스를 얻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TDA의 사실상 핵심인 퍼시스턴트 호몰로지라는 게 있는데요. 예, 호몰로지라는 건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혼자 다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짜 간략화해서 직관적으로만 설명하자면은 어떤 구멍이라는 걸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대수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받아서 n차원 구멍의 개수를 출력해주는 함수 정도라고 이해할 건데 사실 이 말은 다 틀렸습니다. 원래 심플리셜 컴플렉스만을 받지도 않고 n차원 구멍의 개수만을 정의하는 것도 아니고 함수도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고 가자. 네. 네, 그래서 이 persistent 호몰로지가 뭐냐? 이게 필트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구멍이 하나 생겼죠, 여기. 예, 구멍이 있는데 이 필론이 점점 커질수록 그러니까 필트레이션이 점점 나아갈수록 구멍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면 이 구멍에 그럼 그러면 이 구멍에는 수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구멍을 이제 persistent 호몰로지라고 부르고요. 그 수명을 이제 이필론에 따른 이 언제 생기고 언제 죽는지를 나타낸 걸 persistence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좀 시각화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 X축이 벌 태어난 거고 Y축이 이제 죽은 거죠. 여기 이렇게 점점 왼쪽에 있는 디스크들이 커지면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작아지는 게 있고 여기서 구멍이 사라졌을 때 여기 점이 딱 하나 생기죠. 이렇게 persistence 다이어그램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걸 persistence 바코드라고도 합니다. 그냥 persistence 다이어그램을 방금 보신 X, Y 평면이 아니라 그냥 조금 직선처럼 얘기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는 이 persistent homology랑 persistence 다이어그램으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당연한 거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구멍을 추출할 수 있죠. 이게 함의하는 게 우리는 이제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위상적인 특징을 좀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면 언제든 적용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지는 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는 좀 더 뒤에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안정적 추출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좀 여러 가지입니다. 구멍이 언제 생성되고 언제 사라지는지 좀 알 수 있는데 만약 구멍이 좀 방금 여기서처럼 오래 지속된다면은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잠깐 생겨났다 바로 죽는다 이러면 좀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여기 물음표를 붙여놓죠. 이것도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반론이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이게 사실 미세 구도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싹 다 노이즈라 싸잡는 게 맞냐라는 논리인데 이것까지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무튼 방금 시각화를 다시 한번 보면 네 방금 보여드렸고 예 그래서 TDA의 장점을 잠깐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노이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로버스니스 그러니까 강건함 노이즈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멀티 스케일, 그러니까 다각도적인 분석이 됩니다. 방금 호몰로지를 n차원 구멍의 개수를 세는 함수 정도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뭐, 그러니까 당연하게 퍼시스턴트 호몰로지도 여러 차원의 구멍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0차원, 1차원, 뭐 그런 구멍에 대한 분석이 되고요. 필트레이션 과정에서 이게 지금은 그냥 이론적인 얘기라 엡실론을 뭐 어떻게 둘지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는 이 엡실론을 그냥 연속적인 무언가로 둘 수가 없잖아요. 이산적으로 뭐 0.001이든 0.01이든 점점 쪼개면서 늘려가야 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 스텝을 몇으로 잡을 거냐. 그리고 이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애초에 립스로 할 거냐, 체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할 거냐라는 그런 등등에서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멀티 스케일 분석이 된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실상 TDA가 탄생한 이유인 비선형적이고 전역적인 구조 파악도 된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로버스니스 얘기를 좀만 더 하자면은 이 안정성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 원 데이터에서 뽑은 다이어그램과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노이즈가 낀 데이터로 만든 다이어그램 간의 거리는 크게 멀어지지 않는다. 원 공간 사이에 뭐 그로모브 하우스도르프 거리의 2배 이하다 뭐 그런데 예, 이거는 직관적으로만 이해해도 사용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TDA가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냐, 대충 어떻게 쓰는 거냐라는 걸 간단하게만 짚어봤는데, 그래서 이 persistent homology, 그리고 이 persistent diagram, 이 수명 뭐 그런 거 알았다. 근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라고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 그래프 분석에도 쓸 수 있고요. 분자 동역학에서 쓸 수 있고, 이미지 분할 등의 문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이제 페스트 MRI 챌린지 하고 있어서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하적인 인사이트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 예시를 하나 다루고 싶은데 어떤 예시를 다룰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아무래도 조금 일반적인 사례를 다루는 게 얘 조금 범용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PDA를 적용한 딥러닝 레이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이런 제목의 논문을 들고 왔고요. 네, 아무튼 여기서 질문을 좀 하나 던져보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2차원 예시 데이터를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멍이라는 요소가 좀 그냥 뭐 필트레이션을 구성을 안 해도 그냥 직관적으로 보였는데 근데 사실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게 과연 직관적으로 보일지 그것도 의문이고 직접 우리가 그걸 레이블링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호몰로지 분류라고 구멍의 개수를 분류하는 문제도 있긴 한데 딥러닝 얘를 이제 딥러닝에 적용한다면은 사실 요즘 딥러닝 추세는 레이어를 계속 추가해 가면서 층층이 쌓아나가는 형태인데 이 폴시스턴트 호몰로지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학습 데이터로 소모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이런 레이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레이 뭐 저도 솔직히 이거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피레이라고 부를게요. 네. 예, 이거는 저희 학교 통계학과에 계신 교수님이 되게 2020년에 쓰신 논문이라서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논문 재밌으니까 한 번씩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피레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예, 논문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다이어그램을 계산하고 두 번째로 이 위상 레이어, 토폴로지컬 레이어를 구성하는 건데 이 다이어그램 계산은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인 위상 레이어 구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상 레이어의 구성에는 퍼시스턴스 랜드스케이프라는 기법이 추가됩니다. 자연어 처리에 벌트나 클립 같은 신경망이 있어요. 그런 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연어를 우리가 이 딥러닝 모델에 자연어를 그대로 넣기 힘드니까 이거를 그냥 좀 해석 가능성을 버리고서라도 신경망에 넣어서 이걸 좀 쓰기 편한 벡터나 행렬 형태로 바꾸자 해서 쓰는 건데 네. 이 퍼시스턴스 랜드스케이프도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그램을 이 부분 선형인 함수로 바꾸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요런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좌측이 퍼시스턴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얘를 45도 돌린 거죠. 네. 이 Y는 X랑 적당히 이어주고 45도를 돌렸다. 랜드스케이프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돌린 그림들이 하늘의 능선처럼 생겼기 때문이고 P레이에서는 여기 매니 부분, 요 파란색 부분만을 정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 순서상이었던 퍼시스턴스 다이어그램은 사실 딥러닝 모델에 그대로 넣기가 좀 힘들어요. 다들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은 행렬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에서는 텐서라고 부르죠. 네, 그런 친구들을 입력으로 봤는데 이 그냥 순서상 데이터를 그냥 넣기에는 이 파이프라인이 애매해져요. 네. 이거를 그래서 좀 편하게 변형을 해서 컴퓨터처럼 변형을 해서 사용하자라고 제시된 기법입니다. 말이 조금 횡설수설한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 퍼시스턴스 랜드스케이프를 이렇게 각 구간별 이렇게 구간이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변등 분할을 해가지고 가중치랑 곱해서 이거를 벡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한 비선형 함수를 거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음 레이어 인풋으로 넘겨주는데 여기서 이 미분 가능한
기선형 함수를 거치는 이유는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역전파가 가능한 어떤 특징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고요. 네, 원 논문에서는 안정성이나 미분 가능성을 전부 증명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결과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거기서 논문 내에서 실험을 했던 자료들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보통 기본적인 데이터셋으로 취급되는 엠리스트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 거랑 회색 친구가 이 피레이가 적용된 거거든요. 네, 엠리스트 데이터에서 봤을 때 여기 그래프 상에서 빨간색이랑 회색이 위에 있죠, 가장 위. 표준 편차도 일반적인 CNN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르빗 5K 데이터는 TDA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할 때 TDA 모델을 좀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은 실제로 해당 논문 발표할 때는 또타였다. 그러니까 얘가 최고였다라는 그런 결론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얘가 좀 특히나 의미 있는 점은 얘는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에 넣기가 편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정보를 다 처리하고 다음 레이어에 그냥 행렬이든 벡터든 해서 인풋을 넘겨주니까. 그러니까 MRI 등등 여러 분야의 딥러닝 모델에 그냥 물론 고려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넣기만 해도 돌아간다라는 그런 일반성을 가진다는 게 이 피레이의 좀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TDA가 뭔지 그리고 이게 대충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봤고 네, 실제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MRI 이미지 복원에서 위상적 특징을 보존하거나 뭐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는 위상적 특징을 학습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T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좌표 공간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곳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장점만 얘기했죠. TDA의 장점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일단 현재 적용이 덤그룹 데이터,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폴시스턴트 호몰로지 자체가 덤그룹 데이터가 아니면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필트레이션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당장 문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를 해결할 기술이 안 나왔습니다. 자연어 처리 등에 일단 실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뭐 놀라운 무언가가 나왔다 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이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계산할 때 연상량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테일 컴플렉스가 더 정확한데 립스 컴플렉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연산량 이슈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립스 컴플렉스도 연산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뭐 막 점이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 아직 좀 힘든 상황이다. 연산량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방금 PDA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다이어그램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얘를 머신러닝에 넣을 때 정보 손실이 필연적이고 파이프라인도 복잡해져요.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인풋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PDA에서도 이걸 퍼시스턴스 랜드스케이프로 우회를 했는데 이를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정보 손실이 생겨요. 여기 PDA에서 방금 여기서 맨 위만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쩌, 좀 어떻게 보자면 복잡화를 피하기 위한 게 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질 바에 그냥 위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인 건데 정보도 손실되고 파이프라인도 복잡해져서 이게 일반적인 큰 딥러닝 레이어에 들어가기는 아직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가장 큰 제한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3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한계점이라 하긴 좀 애매하고 장단점 정도라고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일단 처리 과정에서 정보를 필연적으로 날려요. 왜냐하면 얘는 위상 정보만을 뽑아내기 위한 분야니까요. 그래서 얘 혼자만을 쓸 순 없다. 얘는 통계적 분석을 도와주는 도구 정도고 정보 기하학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전통 통계학이든 다른 분야를 도와주는 그런 거로서 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한계는 아니고 특징 정도라고 해둘게요. 그리고 정보 추출에 있어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죠. 멀티스케일 분석 장점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용자가 조작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필트레이션에서 당장 입실론 값을 몇으로 할지, 그리고 뭘 노이즈로 생각하고 뭘 진짜 정보로 생각할지, 애초에 여기서 이 구멍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등등이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의 역량이 좀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걸 사용해 주려면은. 뭐, 멀티스케일 분석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사용자의 이해도에 따라서 최종 산출물의 퀄리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품이 많이 들어간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요 친구들은 저도 이 PPT 구성하고 공부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관심이 생기셨다면 공부할 때 보셔도 정말 좋은 자료들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맨 위에 비록 게시물과 그리고 PA 논문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깐 잡서를 좀 하자면요. 이 TDA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응용 논문들을 보면 인트로덕션에 일단 TDA를 설명하고 시작해요. 제가 지금 이 PPT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논문에 적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논문을 봐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필트레이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그냥 persistent 호몰로지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persistent 다이어그램도 사실 persistent 호몰로지를 그냥 좀 더 보기 좋게 만든 건데 사실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변수가 persistent 호몰로지 말고도 꽤 다양합니다. persistent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고 오일러 특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 필트레이션에서 단순히 persistent 호몰로지만을 고려하진 않는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 아래 있는 친구들은 TDA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예, 사실 이게 TDA 논문이 이론적 배경은 어려운데 찾아보면 응용하는 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TDA에 대해 자세히 몰라도 그냥 쓸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네, 관심이 생기셨으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분야가 난해해가지고 얘네들 자체에서도 튜토리얼을 지원해 줍니다. 네, 그리고 호몰로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시간이 남은 김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A, B 이렇게 두 개 삼각형이 있는데, 요 A는 이 안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B는 안이 비어 있고, 이렇게 안이 채워져 있는 것들을 경계를 이제 바운더리라고 부르고, 요 안이 채워져 있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도형을 이룬다면 이걸 이제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바운더리는 이제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집합 관계고, 얘 같은 경우는 2차원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이죠. 예, 이렇게 여기 3차원 안이 비어 있으면 여기 홀이 있는 거고, 뭐 그렇다. 네, 그래서 호몰로지라는 거를 얘기할 때 체인 모듈이라는 게 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우리가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대충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냥 거기서 어떤 심플렉스 하나를 빼고 그냥 넣어보면서 이런 집합, 벡터 공간을 구성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나온 게 체인 모듈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클이랑 바운더리는 분을 이뤄요. 분은 이제 대수적인 구조인데 여기 아래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데 중 때문에 안 보이네요. 네, 대충 말씀드리자면 그냥 대수적 구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대수적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심플리셜 컴플렉스의 K차 호몰로지, 그러니까 1차원 구멍이든 2차원 구멍이든 그런 건 요 사이클의 집합에서 요 바운더리들의 집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뺀다라는 게 완벽한 그런 말은 아닌데 그냥 그 정도로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저 연산자는 여기 아래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바운더리들이랑 동치인 것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사이클 내에서 제외를 하고 봤을 때 이게 호몰로지다, 이게 구멍이다 라는 걸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TDA가 라이브러리가 있다, 컴퓨터에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은 했는데 정작 그에 대해서 설명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거를 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호몰로지를 계산할 때 바운더리 오퍼레이터라는 게 좀 사용이 됩니다. 어떤 심플렉스를 했을 때 이 심플렉스들의 경계를 뽑아주는 그런 연산자인데 이 바운더리 오퍼레이터가 선형 변환이에요. 우리 이제 수학원 시간에 배웠죠. 선형 변환은 행렬이다. 네. 근데 그러면 이 호몰로지도 바운더리 오퍼레이터로 계산이 되고, 그럼 행렬로 계산이 되네요? 근데 이 행렬 계산은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분야네요?
네, 그러니까 이 퍼시스턴트 호몰로지도 행렬을 통해서 컴퓨터 안에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